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5층 대종빌딩에서 붕괴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입주민들은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응급보강공사 이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건물은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경기도 소식을,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위는 조금 풀렸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과 전북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대구, 경북, 제주는 미세먼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1cm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0.8도, 습도는 76%,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 대전 7도,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붕괴 위험이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종빌딩에 대한 응급 보강 작업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정밀 진단에 앞서서 철근이 드러난 기둥에 보강제를 더 씌워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서진 기둥 외에 다른 구조물의 상태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종빌딩은 1991년에 완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건물입니다.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완공된 지 30년도 안 된 빌딩이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그리고 10월 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 올해 3월에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불과 9개월 만에 C도 D도 아닌 당장 철거가 시급한 최하 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것인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종빌딩 현장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예.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네, 제가 2층 처음 문제가 됐던 그걸 가보니까. 예. 원래 90cm의 직사각형 기둥이 90cm의 지름을 갖는 원형 기둥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콘크리트 양이 15%가 부족하게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피복 두께를 제외하고 이제 철근을 끝으로 넣어야 되는데, 원형 철근 같은 경우는 최대 90cm 이내에서만 배근이 되기 때문에, 다각형 기둥은 90cm의 1.41배, 루트 2. 그래서 이제 철근의 역할도 같은 철근을 넣었을 때도 41%의 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기존의 애초에 설계대로라면은 하중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만큼 양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설계보다는 예. 내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시공이 된 거죠. 그렇군요. 2층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애초에 설계하고 준공할 때 이것을 검토하고 준공검사를 내줘야 되는데 예. 이미 그 당시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진작에 30년 전에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지금의 이렇게 좀 위험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1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2층 굉장히 하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위에까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최근에 발생한 화재 사고나 붕괴 사고를 보면은 네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 B, 하반기에 B, 올해 3월에 A등급을 받았던 건물인데 9개월 만에 갑자기 노후화돼서 A등급에서 4단계 내려간 2등급이 될 리는 없고요. 점검 그러니까 체계에 하루 문제점이 만에, 있지 않았을까요? 네, 하루 만에 A에서 2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안전점검 보고서는 A를 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긴급 결론을 내는 게 2등급을 내서 거기 사용자들 다 철수시켰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A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던 것이 부실 안전진단, 안전점검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서울시 건축사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청 안전점검이 9명 건축사들을 가지고 9일 동안 700개 건물을 보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이게 안전점검이 아니라 예. 그냥 건물 탐방이라고 보고요. 예. 안전점검이라 볼 수 없고 부실 안전점검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지 알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차라리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 부실 안전점검하고 나면 안심하고 있다가 사고 당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인력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다른 체계 문제가 있을까요? 인력을 아무나 늘리는 게 아니라 예. 그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 사람들을 적절히 투입해서 건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안전 진단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시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대종빌딩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한 며칠 정도 점검을 해야 제대로 점검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형태가 다르지만 예. 그 건물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충분한 안전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 항목이. 예. 조사 항목을 다 검사하고 나면은 이제 종료해야 되는데 이 9명이 하루에 여러 군데를 봤다는 것은 예.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냥 비전문가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자동차를 보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적은 인원 가지고서 보기 힘들 텐데 건물을 이렇게 봤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해 B등급 받았을 때는 특정 관리시설 대상을 지정하는 안전점검에서 B등급이었고요. 올해 A등급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이었는데 두 점검 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보는 사람에 다르지만 예. 그렇게 지금 2등급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의 구조물을 A, B로 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실공사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네네. 그 설계 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 문제 제기인데요. 네네. 지난주 있었던 현장 브리핑을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설계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도록 지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네네. 특정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의 상태가 특히 부실할 가능성도 됐어요. 이 건물이 네네. 91년에 완공됐으니까 건물 규모로 봤을 때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신도시 개발 때문에 자재 파동이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부족하고 철근도 제대로 된 철근이 없던 경우가 많았는데 예. 반드시 준공을 내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반도 무제,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슬라브의 두께 이런 것들은 정말 설계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확인된 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건데 어떻게 예. 준공을 낸다든지 27년 전에 그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당시에 자재 파동이 있던 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철근을 썼는지 이번에 꼼꼼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때고 정부에서도 주택 건립을 좀 증가시키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졌던 구조물들이 저 안전점검
할 때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감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감리 제도는 이제 1990년도에 시공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94년도에는 책임 감리제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감리 제도가 그때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철저히 그 검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요즘 감리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번에 대종빌딩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거는 안전점검을 통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하다가 신고를 하면서 발생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때라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갔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전문가가 아닌 인테리어 업자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종빌딩뿐이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책임자든지 자기가 맡은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꼼꼼히 안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응급보강공사가 모레부터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응급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나요? 저는 얼마 전에 얘기를 듣고 정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기도 전에 뭐 안전을 빌미로 그 응급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을 전 이해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끝나기 전에 수술 먼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이 충분히 끝난 후에 정말 대책을 마련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보강공사를 해야지.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응급보강공사를 빌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보강공사를 한 달 정도 한 뒤에 정밀전 진단을 한 2개월 정도 진행해서 총 3개월 뒤쯤이면은 뭐 보강을 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결정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군요. 벌써 그겁니다. 보강공사를 해놓고 철거할 거를 판단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강공사로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그 중간에 미리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밀 진단을 하는데도 원인 파악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아니 수술을 먼저 해놓고 진단하는 의사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절한 또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밀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당국이 밝힌 것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겠습니까? 우선 이제 재료가 제대로 시공에 투입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제대로 나온 건지, 철근의 양은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또 크랙은 어느 부위가 갔는지, 그래서 이제 각종 철근 탐사 장비라든지 강도 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구조물을 전체를 해석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해서 과연 이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때 판단하고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보강한 것을 투입해서 또 다시 구조 해석을 해서 충분히 안전하다 할 때는 보강공사를 해서 할 수 있고 그걸로 가지고도 할 수 없다 할 때는 뭐 철거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아예 지금 이 대종빌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지만은 물론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좀 이른 질문을 드리면요. 3개월 뒤쯤에 이대로 흘러간 다음에 철거냐 보강이냐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보강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확실한 보강 방법을 채택해서 보강을 한다면 입주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건물 안전 점검에서 또 궁금한 점이요. 점검구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냥 파카 옷을 입고 조사를 못하죠. 배를 올려보라 이거 청진기를 대고 투자하잖아요. 우리 심장을 보면 심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그 구조물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라브를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 우리가 사람 보면 심장 부분을 이렇게 개폐구를 눌러가지고 그걸 열어보고 진단하고 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다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축주라든지 사용자들이 마감 부위를 그 조사할 때마다 뛸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부위를 조사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거기 부위에 점검구를 넣고 점검을 열고 측정하고 닫고 하면은 확실한 그 안전 점검이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그런 현실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점검구라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은 최초의 준공 도면이라든지 허가 도면을 보면 그래도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그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준공 도면이 모두 폐기됐다고 해요. 그래서 준공 도면은 이제 요새는 보관하게 돼 있고요. 예. 그 도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면을 다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예.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폐할 수 있는 점검구가 필요한데 요즘 안전점검 안전진단할 때 점검구가 없어서 예. 대충 부실 안전점검 부실 안전진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점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대종빌딩은 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서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법을 보면 16층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5층짜리 빌딩인 대종빌딩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초고층이라 하면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피난시설에도 피난층을 넣어야 되는데 요즘 오피스텔 아파트를 보면 49층, 48층 아파트 오피스텔이 많아요. 예. 이것은 법을 아주 악용하는 법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번에 대종빌딩은 15층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3종으로 지정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하라 할지라도 3종 건물로 지정을 받으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다행히 대종 건물이 3종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건물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기준에 못 미쳐서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어떤 구조물들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예.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먼저 자발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그 사용자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이 보고를 해서 구청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보고를 해서 스스로 안전점검, 안전진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궁금한 점 많이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영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수서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서울시 방침에 반발해서 강남구가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청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남구는 개발 제한 해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 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광역단체장에게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광역단체장의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기초단체장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의회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의회는 지금까지 거친 통행료가 모두 1조 2,800억 원으로 건설 유지비 8,800억 원을 훨씬 넘겼다며 수납기간 연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상액은 오는 26일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인상안은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상안이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실제 인상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에서 법원읍 대능리까지 국지도 56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돼서 오는 20일 오후에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조리읍에서 법원읍까지 19.5km 전 구간이 확장 개통하게 됐습니다. 파주시는 국지도 56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돼 주변 기업체의 물류비 감소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한반도 횡단 도보 여행길이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DMZ와 인근 접경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한국판 산티아고 길인 가칭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길은 내년부터 4년간 총 286억 원이 투입돼서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 걸쳐서 456km 길이로 조성됩니다. 서울과 중국 베이징시 의회 의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원 6명은 지난 14일 서울시 의회를 찾아서 미세먼지 등 두 도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와 베이징시 의회 의원들은 지난 1994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도나 서머의 핫스터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경기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지난달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경기 평화광장이 개장했습니다. 평화광장은 북부청사 앞에 있던 도로를 없애고 만든 공간인데요. 특히 북카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 평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연말에 가족과 함께 찾을 만한 공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윤평희 경기도 회계 담당관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평화광장이 지난달 11월 24일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경기도 평화광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 출발점이자 평화를 주도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도민들로부터 제안된 이름이며, 최근 북한 비핵화와 평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경기 평화광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면에 위치한 평화광장은 규모 23,000평방미터, 서울광장의 약 1.7배 규모이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능한 잔디광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여름에 주로 활용될 바닥 분수가 있는 수경시설, 오픈마켓과 버스킹 공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에는 광장 북카페와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질 갤러리, 토크 콘서트, 세미나 등이 가능하며, 예. 처음에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갈등 요소와 민원이 되었던 사항은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소음과 교통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 해소하고자 도에서는 광장 조성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도로 선형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자 백인 시민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제4회 시민위원회에서 교통소음과 분진을 대비한 완충 녹지를 포함한 통합형 광장을 합의 결정함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광장이 1.7배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원래 북부청사 앞에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광장으로 만들었나요? 예, 교통소음과 분진을 대비하고자 기존 도로를 완충 녹지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도출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을 자주 오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연하게 아실 것 같아요. 네. 평화광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가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광장 공간 중에 현재까지 가장 국민의 반응이 높은 곳이 북카페입니다. 네. 15,000권의 책과 100석의 열람석은 광장을 바라보며 열람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음료와 음악, 보드게임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방문한 이용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10권의 도서를 14일간 대여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운영 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는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휴관할 계획입니다. 평일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이다. 그렇군요. 앞으로 광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어집니까? 예, 도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도민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형 행사보다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상설 공연, 계절 테마를 담은 광장 운영과 다양한 축제, 문화행사 등을 대관 유치하고 아울러 북카페에는 매월 1회 문화의 날을 통해 가족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도서, 여행, 도정 홍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031-8030-2278로 문의하실 수 있고 향후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가 열리면 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군요. 근데 특이한 점이 매월 한 번 문화의 날을 열어서 문화 공연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그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주실까요? 네, 북카페 문화의 날은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지난 12월 13일에 동화책과 함께하는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80여 명의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예. 22일 토요일 15시에는 가족 인형극 호랑이를 잡은 바보, 29일 토요일에는 모래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 샌드아트 등 재미있고 신비한 공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콘서트, 다양한 음악 공연을 함께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 즐기는 북카페 문화의 날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경기 평화광장에 마련된 여러 가지 시설, 그중에서 북카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평희 경기도 회계담당관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신안산선 같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큰 뼈대인 사업들이 하나둘씩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사이의 교통망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는 시간, 지금 전철 이용하는 시간보다 절반 이상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 소식에서는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또 큰 뉴스로 나왔었는데요. 수도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요 광역교통망 사업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에 GTX A 노선 연내 착공 그리고 GTX C 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 소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지구에서 화성 동탄을 잇고요. GTX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군포 금정을 지나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예. GTX는 이제 기존 지하철보다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10개 안팎의 역만 운영하면서 수도권 외곽의 서울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큰 편인데요. 우선 GTX A 노선의 경우 사업 추진 10년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완공까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호선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통과가 결정돼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는데요. 일례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2분, 그리고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는 16분 정도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다중 역세권으로 재탄생하는 지역의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진척 속도가 빠른 GTX A 노선을 보면 파주,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를 거쳐서 용인, 동탄역까지 10개 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망 중에서 GTX B 노선도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앞서서 짧게 소개해드렸고요. 이 두 노선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예. 2017년 9월부터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예타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이 이제 1 미만이 0.33에 그치면서 노선을 변경해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지자체 단체 요구로 이제 B 노선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안산 한양대역에서 출발해서 시흥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km를 연결하는 전철입니다. 예.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인데요.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간도 그 정도 걸리고요. 광역교통망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 단위로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철망 구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기본계획 수립 뒤에도 입찰 방법 심의라든지 기본 실시 설계 같은 사업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사실상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보통 개통까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광역교통망의 수도권 외곽과 서울의 접근성을 개선시켜서 인구 유입,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테지만 공사 기간 동안 부동산의 경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 추진에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투자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수도권 3기 신도시 20만 호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로 대체 주거지가 요즘 많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대로 인한 수요 유발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이런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9.13 대책 이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요. 주택 거래량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도권 집값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내려갔는지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가 완연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예. 특히 이제 연초부터 집값 상승이 가팔랐었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현재까지 송파구가 0.7%, 강남구가 0.69% 매매값이 하락했고요.
서초 용산 동작 강동구 순으로 0.55%에서 0.2%까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그리고 1주택 이상자에 대한 고가주택의 전세자금 보증 중단, 그리고 세제 개편 부담 같은 이제 보유세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 금리 인상까지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낙폭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매수세가 냉각되면서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특히 서울의 경우 과거보단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던데요. 거래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은 12,261건에 달하던 아파트 매매 거래가 11월에는 3,579건으로 감소하면서 9.13 대책 이전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 장기 침체에 빠졌던 2013년 8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거의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서울 거래량도 13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1,208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절적 비수기에 거래 관망세가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들어볼까요? 청약제도가 최근에 또 바뀌었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근데 이걸 쭉 되돌아보니까 40년 동안 139번이나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청약제도가 수능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바뀐 것은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 자격을 통해서 분양에 당첨을 받는 기회 요인이 과거보다 많이 줄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집이 1주택 있으시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자녀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 있었지만 대신 이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포함해서 가점을 높이는 전략들이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를 넘는 중대형은 가점제 비중이 50% 정도 됐는데요. 예. 이 중에 75%를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여기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25%를 가지고 다시 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서도 분양시장에서 당첨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예.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 최근에는 부적격 당첨도 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양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철저하게 보시고 가점을 계산하신 이후에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 리차드 샌더슨이 부르는 리얼리티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